형수는 경수의 품에 얼굴을 묻은 채 가쁜 숨을 고르고 있었다. 오늘도 멈추질 않았네요.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아침에 왔던 형수는 어느새 저녁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다. 죄송해요, 경수님. 오늘만 벌써 여러 번. 경수는 고개를 저으며 아니에요 라고 답했다. 형수는 글을 올려다 보았다. 5년이나 혼자 계셨으니까 한두 번으로는 안 되잖아요. 경수님이 더 힘드실 텐데. 전 괜찮아요. 경수의 대답에 형수는 그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오히려 좋아요. 태연 씨가 저를 그렇게 원한다는 게 다른 여자였으면 하루 종일 이렇게는 못 했을 거예요. 형수는 작게 웃으며 말했다. 전 태연 씨 마음을 이해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괜찮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해도. 그 말에 경수의 가슴이 세차게 뛰었다. 둘은 서로가 잘 맞는다고 느끼고 있었다. 한 번 만나면 멈추지 않았고 형수는 모든 것을 받아들였다. 형이 출장 갈 때마다 한 달에 두세 번 그들의 만남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어졌다. 들키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날 것을 알면서도 실패한 남자와 외로운 형수의 위험한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금요일 밤 경수는 6평 남짓한 원룸 침대 위에서 지난 날을 떠올렸다. 어쩌다 이렇게 되어버린 걸까? 그는 천천히 일어나 노트북을 켰다. 익숙한 사이트, 익숙한 영상들. 화면 아래에는 49세 김태연이라는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5년 전만 해도 직원 30명을 거느린 사장이었지만 지금은 원룸에서 혼자 쓸쓸한 밤을 보내는 남자로 전락해 있었다. 영상 속 여자가 웃고 있었고 그는 눈을 감았다. 아내와 마지막으로 잠자리를 가진 것은 5년 전 그것이 끝이었다. 사업은 거래처의 갑작스러운 부도로 무너졌고 연쇄 부도로 그의 회사도 한순간에 무너졌다. 빚을 지게 되자 아내는 이혼을 요구하며 떠났다. 13살 아들만 데리고. 재산은 없었고 빚만 남았다. 형 태준만이 연대 보증을 서주었다. 54세 대기업 임원이었던 태준은 모든 것이 안정된 사람이었기에 동생에게 파산은 하지 마. 내가 보증 설 테니 천천히 갚아라며 손을 내밀었다. 덕분에 파산은 면했지만 빚은 그대로였다. 5년 동안 갚았지만 아직 1억 5천이 남아 있었다. 그는 중소기업 직원으로 일하며 월급의 절반을 빚 갚는 데 쓰고 나머지로 원룸 월세와 생활비, 아들 양육비를 보냈다. 늘 빠듯했다. 영상이 끝나고 그는 허무하게 뒷정리를 했다. 핸드폰이 울렸고 화면에는 형수님이라는 이름이 떴다. 태연 씨, 내일 토요일인데 청소 좀 해드릴까요? 전화를 건 사람은 형수 박서윤이었다. 51세, 결혼 25년 차 전업주부. 그녀는 한 달에 두세 번 그의 원룸에 와서 청소를 해주고 있었다. 아니에요, 형수님. 괜찮아요. 아니에요. 남편이 출장 가서 심심한데 제가 갈게요. 빨래도 쌓였을 거 아니에요. 오전 10시에 갈게요. 태연은 거절했지만 끝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형에게 3억을 빌린 상황에서 형의 아내가 자신을 챙기는 것이 고마우면서도 마음 한켠이 무거웠다. 전화를 끊고 그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일 형수가 온다.
이상하게도 가슴이 뛰었다.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토요일 오전 10시 초인종이 울렸고 그는 급히 문을 열었다. 문 앞에는 박서윤이 서 있었다. 청소 도구와 음식 재료가 담긴 봉투를 들고 반팔 티셔츠에 무릎 위까지 올라오는 치마, 편안한 슬리퍼 차림. 51세였지만 여전히 정돈된 몸매와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다. 앉아 계세요. 제가 청소할게요. 그녀의 말에 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태연은 51세의 형수가 여전히 몸매 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사실에 순간 시선을 돌렸다.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형수가 방 안에 앉아 청소를 시작하자 그는 책상 앞에 앉아 노트북을 보는 척하며 자꾸만 시선이 형수 쪽으로 향했다. 형수가 바닥을 닦기 위해 몸을 숙일 때마다 치마가 살짝 올라가 허벅지 라인이 드러났고 태연은 고개를 돌리며 스스로를 다잡았다. 안 돼, 형수님인데. 하지만 시선은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그는 5년 동안 여성과 제대로 된 대화조차 나눠본 적이 없었고 어젯밤에는 영상 속 여성들만 보고 있었으며 지금 눈앞에는 실제 여자가 있었다. 태연 씨, 빨래 모아둔 거 어디 있어요? 아, 저기 바구니에요. 형수는 빨래를 모아 화장실로 가져갔다. 잠시 후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고 다시 나와서는 속옷도 빨래망에 넣어서 돌릴게요. 라고 말했다. 태연은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다. 형수가 자신의 속옷을 만지고 있다는 사실이 어쩐지 낯설고 이상하게 느껴졌다. 청소를 마친 형수는 곧바로 부엌으로 향해 밥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6평 남짓한 원룸이라 부엌도 좁았고 형수가 요리하는 모든 모습이 그대로 보였다. 냉장고에서 재료를 꺼내고 도마 위에서 채소를 썰고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는 모습, 짧은 치마 탓에 움직일 때마다 드러나는 다리선이 태연의 시야를 자극했다. 그는 눈을 감으며 스스로를 다독였다. 진정해. 형수님이야. 형님의 아내야. 그러나 오랜만에 느껴지는 여자의 존재에 그의 가슴은 쉽게 진정되지 않았다. 다 됐어요. 먹어요. 형수가 차려준 김치찌개와 밥을 두 사람은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아 먹었다. 맛있어요. 네, 정말 맛있어요. 형수가 지른 미소는 따뜻했고 태연에게는 오래 잊고 살았던 여성의 미소였다. 요즘 어때요? 일은 좀. 그냥 그렇죠. 견딜만 해요. 힘들죠? 뭐 익숙해졌어요. 형수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조심스럽게 말했다. 태연 씨,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사업은 누구나 실패할 수 있어요. 형님한테 빚이 있는 것도 형님은 괜찮대요. 형제잖아요. 천천히 갚으면 돼요. 그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다. 태연은 형수의 배려에 고마움을 전했고 형수는 살짝 어두운 표정으로 남편 이야기를 꺼냈다. 요즘 해외 사업 때문에 출장이 많아요. 주말에도 골프 접대 집에 거의 없어요. 그 말 속엔 설명하기 어려운 외로움이 담겨 있었다. 형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덧붙였다. 그래도 덕분에 생활 걱정은 없으니까 감사하긴 해요. 근데 집이 넓으면 뭐해요? 혼자 있으면. 그 말은 태연의 마음에도 깊게 와 닿았다. 그도 혼자였고 형수도 혼자였다. 형수님도 외로우시겠어요?
뭐 익숙해졌어요. 형수가 지른 미소는 쓸쓸했다. 식사가 끝나자 형수는 설거지를 했다. 태연이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형수는 앉아 있어요. 라며 부엌에서 조용히 설거지를 이어갔다. 좁은 원룸에서 들려오는 물소리와 형수의 뒷모습은 이상하리만큼 따뜻하고 정겹게 느껴졌다. 태연에게는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다. 다 끝났어요. 그럼 저 갈게요. 네, 형수님.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다음에 또 올게요. 형수가 나가고 문이 닫히자 방은 다시 고요해졌지만 형수의 향기는 아직 남아 있었다. 태연은 침대에 누워 두근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형수님을 여자로 본 건가? 아니야. 그러면 안 돼. 그럼에도 그는 형수의 얼굴을 떠올리며 잠들었다. 형수가 바닥을 닦다가 휴지통 옆에서 무언가를 발견했다. 어젯밤 사용된 티슈였다. 태연은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형수는 그 티슈를 쓰레기 봉투에 넣으며 잠시 멈칫했지만 모른 척한 채 다시 청소를 이어갔다.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이었지만 순간 스친 눈빛엔 짐작과 배려가 동시에 깔려 있었다. 청소를 마친 형수는 배고프시죠? 밥 차려드릴게요 라며 부드럽게 말했다. 태연은 매번 이렇게 해주는 것이 미안하다고 했지만 형수는 아니에요. 저도 좋아서 하는 거예요 라며 고개를 저었다. 부엌에서는 김치 볶음밥이 지글지글 익어가며 따뜻한 김치 향이 온 집안을 채웠다. 둘은 마주 앉아 밥을 먹었다. 형수가 잠시 숟가락을 내려놓더니 조심스럽지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태연 씨, 혹시 여자 봤나요? 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혼자 사는 삶, 빚, 그리고 아직 결혼할 생각이 없다는 그의 말에 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도 마음 한구석에서 외로움과 안쓰러움을 느꼈다. 식사를 마친 뒤 형수가 말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어요. 태연은 형수의 말에서 묘한 슬픔을 느꼈다. 형수 또한 오래된 결혼 생활 속에서 남편과의 대화가 사라진 지 오래였고 익숙함 속에 파묻힌 외로움을 숨기고 있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형수는 다음 주에 또 올게요 라고 말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다가와 태연을 안았다. 따뜻한 체온과 은은한 향기가 전해졌다. 5년 만에 느껴본 누군가의 품이었다. 너무 혼자 있지 마세요. 사람은 사람이 필요해요. 문이 닫힌 뒤 태연은 형수의 말이 마음 깊숙이 내려앉는 걸 느꼈다. 외로운 건 자신만이 아니었다. 일주일 후 형수는 다시 찾아왔다. 이번엔 와인을 들고 있었다. 청소를 마친 뒤 두 사람은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형수의 남편은 출장이 잦았고 넓은 집에 혼자 있으면 조용함이 오히려 무섭다고 했다. 그래서 누군가를 챙기고 돌보는 일이 좋다고 말했다. 자신이 필요한 사람이 된 것 같아서였다. 그 말에 태연은 조용히 말했다. 저도 형수님이 필요해요. 형수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녀는 태연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살며시 올렸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고 두 사람 사이의 고독이 조금씩 녹아내렸다. 와인을 나누며 형수는 말했다. 우린 비슷해요. 둘 다 외로우니까. 그날 두 사람은 말을 이어가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었다. 외로움으로 시작된 관계였지만
그 안에는 위로와 온기가 서서히 자리 잡고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 비슷해요. 둘 다 외로우니까. 형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남편은 늘 바쁘고 그녀는 늘 혼자였으며 태연 역시 혼자 살며 빚을 갚느라 지쳐 있었다. 그들의 고단한 삶은 같은 무게로 어깨에 내려앉아 있었다. 빈 와인병 하나가 테이블 위에 놓였고 형수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두 번째 병을 열었다. 더 마실래요? 네. 오후 햇살은 좁은 원룸의 창문을 통해 조용히 스며들었다. 와인을 마시던 형수의 볼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다.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물었다. 태연 씨, 솔직히 물어봐도 돼요? 혼자 사니까 정말 외롭지 않으세요? 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외롭다고, 너무 외롭다고. 형수는 와인잔을 들며 작게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에는 오래된 공허함이 숨어 있었다. 저도 남편이랑 정말 오래됐어요. 마지막으로 저를 안아준 게 언제였는지도 기억 안 나요. 그 말 끝에 형수의 목소리는 더욱 떨렸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사고가 말을 끊었다. 그녀가 들고 있던 와인잔이 손에서 미끄러졌고 붉은 와인이 테이블과 노트북 위로 쏟아졌다. 태연은 황급히 노트북을 들어 올렸지만 화면에는 어젯밤 그가 보았던 사이트가 그대로 떠올랐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형수의 시선이 화면에 닿았고 태연은 서둘러 덮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얼굴이 달아오르는 건 태연뿐만이 아니었다. 형수의 손도 숨도 떨리고 있었다. 괜찮아요. 제가 쏟았으니까요. 5년이나 혼자 지냈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형수는 낮은 목소리로 그렇게 말하며 테이블을 닦았다. 외로움 앞에서 사람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듯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잠시 후 형수는 태연의 손을 잡았다. 그 손길은 뜨겁고 오래 참아왔던 체온이었다. 5년 동안 화면 속에서만 보던 온기가 이제 눈앞에 있었다. 심장은 빠르게 뛰었고 이성의 끈은 조용히 풀렸다. 형수는 조심스럽게 태연의 목에 팔을 감았고 태연 역시 그녀를 끌어안았다. 오후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며 좁은 방을 따뜻하게 채웠다. 그날 둘은 선을 넘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숨은 가빠르게 차올랐고 땀이 온몸을 타고 흘렀다. 형수는 그의 품에 얼굴을 묻은 채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고 태연은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다. 5년 동안 혼자 화면만 보며 위로받던 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었다. 둘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다만 서로의 외로움을 채워줄 뿐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완벽했다. 형수가 등을 쓱 다듬으며 조용히 말했다. 저 이런 건 처음이에요. 저도요. 5년 만이에요. 그녀는 그를 올려다보며 미소 지었고 태연은 대답 대신 형수를 더 꼭 안았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풀렸지만 동시에 채워지는 감각이 밀려왔다. 그날 이후 만남은 반복되기 시작했다. 형이 출장 갈 때마다 형수는 태연의 원룸으로 찾아왔다.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던 약속은 쉽게 무너졌다. 한 달에 두세 번씩 두 사람은 서로를 필요로 했다. 형수는 25년 동안 무시당한 외로움을, 태연은
5년간 쌓여온 그리움을 서로에게서 채워갔다. 그러나 죄책감도 함께 깊어졌다. 태연은 형에게 3억을 빌린 상태였고 그 형의 아내와 이런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다. 알아야 한다고 멈춰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멈출 수 없었다. 오늘도 멈추질 않았네요. 형수가 창밖으로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말했다. 아침에 도착했던 그녀는 어느새 저녁 하늘을 보고 있었다. 형수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침에 집에 왔던 그녀는 이제 저녁 노을을 멍하니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다. 태연은 미안한 듯 조용히 말했다. 죄송해요, 형수님. 오늘만 벌써 여러 번. 그러나 형수는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조용히 태연을 올려다보았다. 5년이나 혼자 지냈던 시간, 한두 번의 위로로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그녀의 눈에 어려 있었다. 태연은 형수가 힘들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형수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오히려 괜찮다고 말했다. 태연이 자신을 원한다는 사실이 이상하게도 위로가 되었던 것이다. 형수는 작게 웃으며 다른 여자라면 하루 종일 이렇게 함께할 수 없었을 거라고 중얼거렸다. 그녀는 태연을 이해한다고 말하며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되어도 괜찮다고 했다. 그 말에 태연의 가슴은 두근거렸다.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으며 외로움을 달랬지만 만남이 반복될수록 죄책감은 서서히 커져 갔다. 태연의 머릿속에는 형의 얼굴이 떠올랐다. 태연아, 파산하지 마. 내가 보증서 줄게. 언젠가 형이 해준 말이 귀에 맴돌았다. 그는 속으로 형수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왜 멈출 수 없는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다. 형수 역시 쓸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우리 둘 다 외로워서 그래요. 그 말처럼 외로움은 두 사람을 다시 만나게 했다. 그런 날들 속에서 형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태연아, 요즘 어떻게 지내? 형이 평범한 안부는 곧 날카로운 질문으로 이어졌다. 근데 너 재혼 생각 없냐? 형은 태연이 혼자 지내는 것이 걱정된다는 듯 말했지만 그 속에는 알 수 없는 미묘한 기류가 있었다. 이어지는 말, 서윤이한테 너무 의지하지 마. 형수님이잖아. 태연의 심장은 멎는 듯 했다. 형이 알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단순한 걱정일까? 며칠 후 금요일 오후 두 사람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다. 형이었다. 순간 두 사람은 얼어붙었다. 형수는 당황하며 태연에게 욕실로 숨으라며 옷을 주워 들고 뛰어갔다. 태연은 침착함을 되찾으려 심호흡을 한 뒤 문을 열었다. 형은 무심코 들어왔지만 현관에 놓인 여자 구두를 보고 걸음을 멈추었다. 태연은 재빨리 지금 여자와 있어. 라고 말했다. 형은 놀라면서도 기뻐하며 집안을 둘러보았다. 와인 잔 2개, 정돈되지 않은 분위기 속에서 그는 태연이 드디어 여자를 만난다고 믿었다. 욕실 쪽을 향해 미안하다며 인사를 건넨 뒤 갑자기 걸려온 전화 때문에 서둘러 집을 나갔다. 문이 닫히자 형수는 창백한 얼굴로 욕실에서 나왔다. 두 사람은 방금 있었던 일에 숨을 몰아쉬었다. 형수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태연은 그녀를 안아 안정시키려 했다. 하지만 그의 손 또한 떨리고 있었다. 형수는 태연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조심스레 말했다. 우리 이제 그만해야 할까요? 그 말 속에는 두려움,
죄책감,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외로움이 뒤섞여 있었다. 태연은 대답하지 못한 채 끝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다. 형수가 말했다. 들키면 끝이잖아요. 태연은 알겠다고 대답했지만 형수는 이미 그의 눈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둘은 멈출 수 없었다. 서로를 꽉 끌어안은 채 두 사람의 심장은 격하게 뛰고 있었다. 죄책감도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놓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날 이후 형수는 아무 연락도 하지 않았다. 일주일, 2주일 태연은 형수에게 문자를 보냈지만 답은 오지 않았다. 형수님, 괜찮으세요? 형수님, 보고 싶어요. 아무 대답도 없었다. 한 달이 지나면서 원룸은 다시 조용해졌고 그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형에게서 전화가 왔다. 주말에 집에 오라는 말이었다. 형수 서윤이 밥을 해준다며. 전화를 끊고 나서 태연의 가슴은 먹먹하게 내려앉았다. 형수를 마주해야 한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토요일 저녁 그는 형이 집을 찾았다. 초인종을 누르자 형수가 문을 열었다. 어서 와요, 태연 씨. 한 달 만의 재회였다. 형수는 단정한 옷차림에 은은한 화장을 하고 있었다. 거실에서는 형이 TV를 보고 있었고 태연은 어색하게 인사를 건넸다. 식사가 차려지고 형이 고기를 굽기 시작했다. 태연아, 빚 얼마나 남았지? 형의 질문이 이어졌다. 이제 1억 정도. 형은 고생했다며 칭찬했지만 이어진 질문은 두 사람의 분위기를 얼어붙게 했다. 근데 그 여자는 지난번 내 원룸에 있었던 여자. 형수의 손이 잠시 멈췄고 태연의 심장이 깊이 내려앉았다. 그는 애써 태연스럽게 대답했다. 안 됐어. 그냥 안 맞더라고. 형수는 상을 차리다 잠시 태연과 눈이 마주쳤다. 서로의 눈빛은 흔들렸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식사 내내 말이 없던 두 사람은 가끔 눈이 마주치면 다시 피했다. 형이 잠시 자리를 비운 동안 부엌에 커피를 내리러 간 형수를 향해 태연이 낮게 말했다. 형수님, 잘 지내세요? 네, 태연 씨도요. 빚 갚아서 다행이에요. 이제 좋은 사람 만나세요. 형수의 목소리는 작게 떨리고 있었다. 그러나 형이 돌아오자 그 대화는 거기서 끝났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태연의 가슴은 먹먹하게 조여왔다. 원룸에 도착해 침대에 누웠을 때 문자가 도착했다. 형수였다. 잘 지내요, 태연 씨. 우린 잘한 거예요. 그의 눈에서는 조용히 눈물이 흘렀다. 1년 후 태연은 여전히 원룸에 살고 있었고 남은 빚은 5천만 원이었다. 형수는 더 이상 오지 않았다. 형은 여전히 바빴고 가끔 만날 때면 형수 이야기를 했다. 서윤이가 요즘 그림 배우기 시작했어. 형수는 형이 집에서 조용히 외로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고 태연은 여전히 혼자였다. 모든 것이 변하지 않은 듯 흘러갔다. 3년의 시간이 더 지나 태연은 53세가 되었고 빚을 모두 갚았다. 원룸에서 조금 넓은 투룸으로 이사했고 회사에서도 승진했다. 그때 또 다시 형에게서 전화가 왔다. 일요일에 집에 와. 서윤이가 밥 해준대. 형수는 변함없이 문을 열어주며 말했다. 어서 와요, 태연 씨. 다만 예전보다 조금 더 나이 들어 보일 뿐이었다. 식탁에서 형은 말했다. 너 아직도 혼자냐? 빨리 재혼해. 신세지면 늦는다.
형수는 말없이 숟가락을 내려놓았고 태연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들 사이의 시간과 감정은 흘러갔지만 침묵만은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 너 아직도 혼자 사냐? 누군가가 물었다. 응. 빨리 재혼해. 신세이면 정말 늦어. 그는 재혼에 대해 생각만 하고 있을 뿐 쉽게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있었다. 식탁에서는 형수만 조용히 밥을 먹고 있었다. 식사가 끝나자 형은 전화를 받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다. 형수가 설거지를 하며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태연 씨, 정말 재혼 생각해 보세요. 혼자 살기엔 인생이 너무 길어요. 태연은 조심스레 되물었다. 형수님은요? 형수는 잠시 멈칫하더니 작게 웃으며 말했다. 저요? 저는 이대로 살 거예요. 형님이랑은 뭐 익숙해졌어요. 25년 넘게 살았으니까요. 그녀는 쓸쓸하게 미소 지었지만 곧 덤덤하게 덧붙였다. 그래도 그림 그리는 게 있어서 외롭진 않아요. 다행이죠. 하지만 태연 씨는 달라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설거지를 마친 형수는 태연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사세요. 형수님도 행복하세요. 태연은 그렇게 답했지만 형수는 고개를 저으며 전 괜찮아요 라고 말했다. 그날 둘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다. 형수는 형의 집으로, 태연은 자신이 사는 투룸으로. 각자의 외로움을 아는 채 자신이 선택한 삶을 이어가고 있었다. 이제 두 사람 사이에는 가족 모임에서 어색하게 마주치는 일만 남아 있었다. 안녕하세요, 형수님. 어서 와요, 태연 씨. 그 짧은 인사가 전부였다. 집으로 돌아온 태연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빚은 모두 갚았지만 마음속 외로움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노트북을 켜니 익숙한 사이트와 익숙한 영상들이 화면에 떠올랐다. 53세 김태현. 그는 여전히 혼자였다. 그날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이 났다. 화면에서는 목소리가 흘렀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잘 들었어요 라고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